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나드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저 회사를 이끄는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희가 바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고통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우리 회사 대표님이 모든 회의 내용을 전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어떨까? 오늘 그의 리더십을 들여다보는 건요. 그냥 한 기업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일과 성공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경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그의 철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위대함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개인적인 서사고요. 두 번째는 60명이 넘는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거의 경영학 교과서를 비웃는 듯한 그의 소통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의 장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성공한 CEO의 무용담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듣기만 해도 정말 심상치가 않네요. 그럼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충분한 고통과 고난을 겪기를 바랍니다. 아니, 보통은 행운을 빌어주잖아요.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 아닌가요? 심지어 기쁨이 좋은 하루의 정의가 될 필요는 없다고까지 했어요. 매일 즐겁지 않아도 괜찮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역설적이죠. 근데 그가 말하는 고통은요, 실패나 좌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위대함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의 어린 시절 경험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9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겪었던 그 이야기들이군요. 특히 학교에서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았던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담배 농장 같은 더 힘든 일을 하니까 자기는 쉬운 일을 맡았다고 생각했다는 게 보통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는 상황을 탓하는 대신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이왕 할 거면 세상에서 가장 화장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태도로 접근한 거죠. 데리스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부터 웨이터까지 온갖 굳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의 경험들이 자신에게 겸손함과 끈기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들이 남긴 것은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죠. 이 말을 보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걸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았다는 거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심리학적으로도 노력 없이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가치를 잘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엄청난 고통과 노력을 거쳐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성취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그걸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게 돼요. 젠슨 왕에게 어린 시절의 고난은 단순히 힘든 기억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탁월하게 해내려는 태도를 세포 단위에 각인시킨 일종의 인격 형성 과정이었던 셈이죠. 벌어졌어요. 보통 MBA 과정에서는 관리 범위, 그 span of control이라고 하죠. 그게 한 5명에서 7명이 이상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건 완전 그 반대죠. 네, 완전요. 상식 파괴 수준이죠. 하지만 그는 이게 비관습적이지만 우리에겐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단언해요. 그가 이런 극단적인 수평 구조를 고집하는 데에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완전한 민주화예요. 정보의 민주화요? 네. 그는 회사 내에 정보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특정 임원들만 아는 비밀 정보, 이런 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1대1 회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동시에 이야기하죠.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모든 연주자에게 똑같은 악보를 나눠주고 함께 연주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누구 하나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불협화음이 생길 테니까요. 와, 모든 직원이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굉장히 투명하긴 한데 그럼 60명이 직접 보고한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바로 계층 구조의 파괴입니다. CEO와 실무자 사이에 60명의 직속 보고 라인만 있다는 건 그 사이에 존재했을 법한 중간 관리 계층을 최소 10단계나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왜곡되거나 희석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빛의 속도로 끌어올리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겠어요. 듣다 보니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알겠습니다. 정보 공유와 빠른 의사결정 다 좋죠. 그런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커리어 상담이나 좀 섬세한 피드백, 코칭 같은 건 어떻게 하죠? 그럼 민감한 대화를 60명이 있는 그룹 채팅방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어요. 그의 대답은 아마 많은 분들께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는 피드백을 바로 그 자리에서 모두의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만약 제 상사가 공개적으로 제 실수를 지적한다면 저는 아마 그날 바로 퇴사를 고민할 것 같은데요. 그건 건강한 기업 문화가 아니라 거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의 현대 경영 이론이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하니까요. 하지만 젠슨 황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요. 그에게 피드백은 한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가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한 학습의 기회예요. 한 사람의 실수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사례 연구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 당신 자신의 실수로부터만 배웁니까? 다른 사람의 당황스러움에서 배워야 합니다. 즉, 당사자에게만 조용히 1대1로 피드백을 주는 건 그 값비싼 실수를 통해 다른 동료들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하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조직 전체의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단련시키는 거죠. 물론 이건 구성원 간에 엄청난 신뢰가 쌓여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방식이긴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사고방식을 완전히 닷도에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네요. 심리적 안정감 대신에 생산적 불편함을 추구한다고 봐야 할까요? 정말 대담하네요. 이런 파격적인 내부 운영 방식이 외부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정확해요. 그의 사업 전략 역시 안정보다는 도전을 지향해요. 그는 스스로 나는 0달러 시장, 즉 제로달러 마켓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그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0달러 시장이라면 아직 돈이 되지 않는 시장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말 그대로 현재 시장 규모가 0인 시장, 즉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의미해요. 그는 이미 경쟁자들이 바글거리는 기존 시장에 뛰어들어서 점유율을 뺏어오는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일의 매력을 느끼죠. GPU를 활용한 AI 연산 시장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건 멋지지만 그게 그냥 무모한 고집인지 아니면 통찰력 있는 비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리더의 독단으로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역시 그 지점을 가장 경계해요.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핵심 신념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제일 원리, 그러니까 First Principles에 기반해서 자신의 가설들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거죠. 나는 그냥 이걸 원해 라고 떼쓰는 5살짜리의 고집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와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철저한 추론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고통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수평적인 구조로 빠르게 움직인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의 직원 수가 28,000명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비슷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수가 각각 16만, 22만 명인 것에 비하면 이거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18분의 1 수준이에요. 이 엄청난 효율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게 젠슨 황 리더십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그 비결은 운영의 탁월함,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를 넘어선 장인 정신, 크래프트에 대한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비범한 제품은 만들 수 없다. 비범한 제품은 프로세스로 만들 수 없다. 그럼 뭘로 만드나요? 그는 사랑하는 마음, 러빙케어와 보살핌, 케어라고 표현해요. 비즈니스 리더의 입에서 나오기엔 좀 낯선 단어들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보고 와, 이건 정말 미쳤다 라고 감탄할 때 그 안에는 사양서나 매뉴얼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디테일에 대한 집착, 사용자에 대한 깊은 공감 같은 것들이요. 그게 바로 그가 말하는 장인 정신입니다. 아, 그래서 그가 근속연수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거군요. 단순히 효율만 따진다면 경력 많은 비싼 인력보다 젊고 값싼 인력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가 근셔플이나 잦은 이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랜 시간 함께 고난과 기쁨, 지식을 공유하며 쌓아온 팀에는 말이나 문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사의 마법 같은 것이 인코딩되어 있다고 그는 믿어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의 경험이 팀의 DNA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는 나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기존 팀원들과 함께 쌓아온 무형의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작지만 강력한 장인 집단이 바로 엔비디아가 자기 체급을 훌쩍 뛰어넘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핵심 동력인 셈이죠. 오늘 젠슨 황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고통을 성장의 재료로 삼고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모두와 공유하며 단순한 효율보다는 팀이 함께 쌓아온 마법을 믿는 한 리더의 초상이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젠슨 황의 방식, 즉 고통을 통한 성장,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피드백은 어쩌면 수십 년간 함께하며 가족 이상의 신뢰를 쌓은 아주 특별한 팀이기에 가능했던 모델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잦은 이직이 당연하고 조직 내 심리적 안정감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기업 문화 속에서 그의 리더십은 그저 복제 불가능한 천재의 괴팍한 성공담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편안함과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어쩌면 놓치고 있었던 위대한 조직을 만드는 더 근본적인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경험과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할 몫일 겁니다.